요새 증시가 주춤거리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제로로 하자라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이 사안에 대한 긴급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3월 페드 회의가 끝나고 시장의 반응들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제목이 상당히 강해요. 네. 비트코인이 someday, sometimes 제로 코인으로 하자는 얘기. 결론은 그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시청자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겁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겁부터 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의 배경 같은 것을 우리가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시는 동학개미 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증시가 3월 그 FMC 회의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안전판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의 그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SLR 조치가 만기가 연장이 더 이상 되지 않음에 따라서 여기에 그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역시 금융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금융업이 주요 업종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우리 캐서분 통해서 잘 아실 걸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한 90포인트 이상 그렇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는 이 의미는 그게 전일에 한 400포인트 넘게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LR 조치의 시한 연장 조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아마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국내 언론에서 이 조치가 조만간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각을 했습니다는 곧바로 우리 시간으로 그 토요일 새벽에 이 조치가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이 SLR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은행들이 그 10년 만기 미개 국채를 좀 많이 이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연장 조치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하는 데 따라서 이 투자은행을 비롯해서 보유 국채를 좀 내놓지 않겠느냐 해서 10년물 미개 국채 금리가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결국 주식을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네. 우리가 얘기했던 트리플 RE 같은 거 자들 아시죠? 리프레이션 문제라든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 경기가 상승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실 그 리벤지 그 스pen딩에서 보복 소비 같은 것 이제 1조 9천억에서 자금을 그 지원해 주니까 이게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긴 좀 요즘은 좀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 소비로 연결되면 이게 그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기업의 그 재고가 이렇게 리스토킹해서 재고가 확실히 쌓여서 향후 경기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이렇게 확신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트리플 RE 문제는 대부분 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마이크로 사이드의 그 기업,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문제다 보니까 4월 달에 1분기에 그 실적들이 발표되죠. 그래서 네. 어닝 시즌을 맞고 그다음에 1분기에 성장률이 4월 말에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이 내용이 확인돼야 향후의 그 추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월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거론됐던 SLR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연준이 발표하면서 특히나 금융주를 비롯한 증시에 지난주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이 대목에 있어서는 네. 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의 비구심을 그렇게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사실 그 3월 FOMC 회의 결과에서 진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10년물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는 방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경기 부양책 적자 국채 발행을 좀 속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것은 작년 9월 달에 검토했던 문제니까
9월 달 대비해서 자꾸 이렇게 절차상 문제, 대선도 겹치고 해서 이번 3월 달에 이것이 결정됐는데요. 9월 달에 1조 9천억 얘기할 때와 3월 달, 올해 3월 달 6개월에 걸쳐서 미국의 그 경기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굳이 1조 9천억이 이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이 자꾸 인프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상황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1조 9천억 들여본다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진정되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국채금리가 증시의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적자 국채의 발행을 속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래 그 적자 국채 발행은 9월 달에 나왔던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만기는 긴 것, 10년 이상짜리. 그 다음에 발행은 집중적으로 단기의 발행 이렇게 이제 구상돼 있었는데 이 단기의 만기가 10년짜리 이상을 집중으로 발행하면 네. 그만큼 채권의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경기가 좀 좋아졌으니까 이걸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문제에서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인플레 문제가 되고 국채금리가 되면 굳이 1조 9천억을 바이든이 소명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앞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될 거다. 이번의 경우에 따라서는 제닛 옐런이 파월 의장만 상원에 이렇게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 제롬 파월 그 제닛 옐런 의장도 같이 이렇게 상원에 같이 나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닛 옐런은 채권에 대해서 주무부서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이렇게 문제보다도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사실 미국의 국채의 속도 조절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상원 증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 의장과의 발언보다는 제닛 옐런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청자들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는 네. 사실 이것은 테이퍼링의 전조 조건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걸어놓는 것은 3월 회의 전서부터도 사실 그 가능성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결과도 그들에게 나온 결과고요. 요거는 뭐 그동안 계속해서 상의해 드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간단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SL 시한 연장인데요. 이걸 더 이상 이렇게 연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난주에 그 증시를 다우존스 증시로 떨어뜨렸던 것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국채 매각에 우려가 되면서 국채 금리 급등하다 보니까 금융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우지수가 떨어진 배경이다. 그래서 세 번째 조치가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조치인데요. 네. 이거를 딱 이렇게 진단해 드린지 하루 만에 연장을 시키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 3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더 증폭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SLR 조치를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에 의한 금융의 최악의 상황이 벗어났다는 증거가 네.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FOMC의 이렇게 결과를 본다면 서로 미스매치 현상, 우리가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전망은 굉장히 크게 흘렀고 금융 완화 조치는 그대로 가니까 거기에 미스매치. 그리고 사실 SLR 같은 것도 비상국면에서 이렇게 연장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다 보니까 이 비상국면에 벗어났다는 시장 시그널을 주면 네. 사실 인플레 우려, 돈 많이 푸는 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인플레 우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치로 이제 기대를 모았던 SRL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오해라는 부분이 전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부분인데요. 3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장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금융위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의 여러 가지 은사들 이번 주에 이제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끝나고 이분들의 얘기가 이제 하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것이 상원의 증언이든 제롬 파월의 입이든 다른 사람의 입이든 간에 3월 FOMC 회의 결과의 내용들을 시장에서 성숙시키기 위한 시장에 설득시키기 위한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행보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란이라든가 월가의 반란이라든가 시장의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쪽의 3월 FOMC 회의 결과의 의도대로 시장이 가지 않는 부분에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이렇게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든지 립 서비스와 가장 중요한 게 행동 간에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반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LR 조치가 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에 3월 3일 날 미국 시간으로 페드 설립 역사상 두 번째로 임시회를 거쳐서 정크본드까지 쓰레기까지 채권까지 사주는 무제한 양적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에 결국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돈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줬는데요. 네. 중간에 사실 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중앙은행의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에 높은 측면에서 위험자산을 투시해 주가가 올라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이는 거인데 네. 그 조치에서 사실 안전자산의 비중에 있어 해당되는 부분의 부분은 빠뜨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만큼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금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주식을 많이 샀고 미국의 주식을 많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면 심리적 측면에서 코로나에 따른 위기, 스트레스 문제를 가장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이렇게 조치, 기준금 인하라든가 돈은 이렇게 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중개 기능이 활성화돼야 거기서 경기가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치가 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임시 조치에 이어서 두 번째 긴급 이렇게 비상조치에 해당되는 게 SLR 조치인데요. 네. 이것이 이번에 사실 만기에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그만큼 빨리 개선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3월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측면이 바로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궁금증으로 나타났던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SLR과 함께 더불어서 많이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레포 금리인데요. 레포 금리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네. 사실 시장에서 증시 향방을 가람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SLR 조치는 네. 이게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날에는 사실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이 굉장히 이렇게 시장에 정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SLR은 자기자본 규제입니다. From Trading 해서 이런 문제, From Trading인데 이 From Trading은 시청자분은 어디서 많이 나왔습니까? 2009년 금융위기 때 사실은 미국의 단일금융법에 의해 가지고 금융위기를 이렇게 방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요 투자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를 갖던 겁니다. 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려운 사태 되니까 요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했던 부분을 계속 강해되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요 풀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죠. 금지를 연장을 네. 되지 않을까? 규제를 감정 투자은행들의 활동을 제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제약.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자본의 거품을 페드 입장에서 FOMC 회의도 제롬 파월이 일부 자산의 같은 거품을 유효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석시킨다. 또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 우려를 줄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어떠냐 하면 미국의 단일금융법이 바이든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거론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단일금융법은 뭐냐? 2008년, 2009년 금융위,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레딧을 자랑하는 미국이 금융위를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실 미국의 더드 프랭크법 나오고 단일금융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From Trading 규제입니다. 네. 자기자본 규제입니다. 이게 다시 부활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대목에 있어서는 경우에 시장에서 보면 사실 이것을 이렇게 테이퍼링의 어떻게 신호탄 아니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보다도 SLR 조치가 테이퍼링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증시에 악영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반대로 아까 김선영 대표께서 레포 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레포 금리의 마이너스 국면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측면에 익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바로 미국의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과 5년물은 지난주에 10년물을 올려드려도 2년물과 올려는 낮아졌을 겁니다. 그거 좀 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2년물, 5년물 이렇게 해서 지난주 화요일에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그 금리 수준을 한번 비춰줄 수 있을까요? 요걸 지금 좀 준비 설명했는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년물은 낮춰졌을 겁니다. 이렇게 2년물. 네. 비교적 그 큰 폭으로 3.77 나아졌죠. 왜 그러냐 하면 2년물은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단기물들은요? 단기물이니까 네. 이건 정책 의지를 반영하죠. 근데 그러면 레포 금리와 이렇게 2년물 금리는 왜 이렇게 각 연관이 있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입니다. 근데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제대로 시장 금리를 타겟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오바마 정부 때 사실 버냉키 의장이 의장 시절에 때 그다음에 제니 옐런이 2014년서부터 페드 의장으로 될 때 네. 지금은 이제 제롬 파월이지만 재무장관은 이제 제니 옐런이지만 그때 페드 의장이 될 때 바로 레포 금리를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보완 금리로 생각했습니다. 보완 금리로. 그래서 이 레포 금리가 낮았던 것은 결국 기장 금리를 낮추겠다는 금융 완화 조치의 완화 기조를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냐? 3월 FOMC도 제로 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 완화의 의지를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니까 완화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자, 단일금융법에 자기 자본 규제를 한다면 테이퍼링의 전조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고 증시의 마이너스. 그다음에 레포금리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간다는 것은 금융 완화의 기조를 확인시키기 때문에 증시의 플러스. 네.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채금리도 단기금리는 떨어지고 장기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증시에서 자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레포금리 하락에 따라서 금융의 완화 기조로 재확인된다면 주가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SLR의 자기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플레 오래된가 이런 쪽에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 어려운 국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변동성은 굉장히 확대되는 쪽으로 해서 4월 달에 1분기의 기업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1분기의 GDP 성장률의 발표가 이렇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기조적으로 방향성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월가 시각이다. 사실 그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단순히 뭐 기술적 차트에서 종목이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한국경제TV에서 보면 SLR 조치도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조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방송에서 거론되지 않습니다는 바로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그런 조치의 성격을 잘 아셔야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되고 국채금리가 저렇게 일률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혼동스러울까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SLR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레포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좀 두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인도의 급진적 화폐 개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3월 20일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때부터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부정부패 탈루스도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모 의사가 어떻게 분자는 빼기했습니다. 모 의사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뭐 27억인가 탈루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뭐 어쩌고 했다 이런 얘기가 그 시점과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탈루 소득이 이렇게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이 비트코인을 버튼 가상화폐에 대한 화폐 개혁 열의가 급부상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3월 20일이 비트코인이 코인당 6만 달러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그 위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아마 5만 5천 달러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글쎄 그 시점에 인도식 화폐 개혁이 아주 급부상한다. 그러면 이제 인도식 화폐 개혁은 뭘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겠죠?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그냥 신고화폐 발행해서 그냥 3주간의 기간을 둬서 자, 3주 동안 바꾸쇼. 안 받고 11월 그해 년도에 11월 30일 기해서 휴지 조각이 만드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인도식 화폐 개혁이 나오는 것은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문제의 실전적인 측면에서 가능성 있는 건가 한번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화폐 개혁은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데요. 제2의 화폐 개혁 얘기가 요즘 들어서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인도의 2006년 1차 화폐 개혁은 네. 법화 문제입니다. 소위 중앙은행에 반영한 리겔 텐더 법화, 종이화폐 문제입니다. 예. 이게 기득권이 한 90% 이상 고액권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는 세 가지 부정부패 이렇게 기득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카스트제에 대한 기득권 문제, 네. 그다음에 네루 간디체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문제,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에 의한 종교적 기득권 문제, 이게 사실 변화라든가 개혁을 모디노믹스가 본체에 해당되는 개혁과 변화를 저항하는 세력이 되는데요. 이게 법화 부분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신고화폐를 교환시켜서 사실상 휴지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 1차 개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때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했는데요. 워낙 기득권 세력이 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화폐 개혁 과정에서 부정적 측면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경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인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때 인도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인도의 적립펀드라든가 이렇게 투자하실 분이 굉장히 회의론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적립펀드는 주가가 떨어질 때 넣어야 되거든요. 네. 에버리지 코스트 한 이펙트 때문에 그때의 주가가 떨어질 때 사실 인도의 적립펀드를 넣으신 분은 지금 최고의 승리를 기록하고 그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리냐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모디노믹스는 추진하고 인도가 올해 들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적립펀드를 3년 전부터 넣었던 분이 대단히 큰 성과를 내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급진적 화폐 개혁에 의해서 사실 그 부정부패 수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조세피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 조세피 지금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네. 국제 조세적인 네트워크라든가 국제 탐사 기자에서 사실상 김정은이가 조세피 지역에 넣은 이렇게 탈루소득도 북한이 보면 탈루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비상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망명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장기 집권자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막 펼쳐지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법적 문제가 검토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혼란기를 맞고 있는 이게 이제 속속들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도권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과정에서 법과 현실 간의 괴리 문제를 인해서 이 가상화폐들이 탈루소득, 기득권의 탈루소득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1차 화폐 개혁에 성공했던 모두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해서 화폐 개혁은 성공했는데 또다시 기득권들이 가상화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탈루소득해 이거 그냥 누수 현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그 모디 정부가 제2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화폐 개혁의 단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이 됩니다는 모든 가상화폐는 채굴도 금지하고 유통도 금지하고 심지어는 보유까지 금지한다. 근데 금지하는 방법은 법정형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징역 때리고 그다음에 벌금을 때린다. 법정형. 그러면 네. 사실상 국가가 금지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전액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투자했던 것이 휴지 조각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화폐 개혁은 공식적으로 제로 코인을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도 못하게 하고 유통도 못하게 하고 보존도 못하게 한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걸 벌금형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사실 그 징역형 때린다. 네. 그럼 위반하면 병적고력부에 본인에서 빨간 줄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을 위반했으니까 네. 빨간 줄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사실상 공식적으로 2016년과처럼 16년 것처럼 휴지조각을 만들지 않지만 제로 코인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네. 채굴, 유통, 보유 그것도 법정원 때리면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이 someday sometimes 어느 날 갑자기
제로 코인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실제 이렇게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에 부상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3월 20일에 가격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을 제로 코인으로 만드는 방안 중국과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달 양에 대해서 네. 가장 큰 골자가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 체제 국권화 아닙니까? 그렇죠. 시진핑 체제 국권화는 뭐냐?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도 시진핑 체제에 가장 이렇게 그 반대하는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 마인과 같은 기업 권력입니다. 네. 지금은 과거하고처럼 시진핑이 권력의 태자랑이 되는 거 뭔가는 권력의 반대 세력보다는 오히려 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 국가 권력이 여기서는 사실 그 시진핑 체제가 되겠죠. 여기에 위반하는 겁니다. 이게 넘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 소위 글로벌 기업이다 해서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규제에 나서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네. 볼 때 있습니다. 이런 체제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기득권의 소위 시진핑에 반대되는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이 또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로 빠르게 정착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시진핑 체제를 굳건하기 위해선 정적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게 세금 탈루 소득으로 하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이렇게 아주 색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내에서도 이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진핑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제로코인 얘기가 심심찮게 거론된다 이렇게 얘기해 네. 보시겠고요.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 보통이 가장 늦었죠. 트럼프 그렇죠. 정부 때.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디지털 기축 통화 경쟁에서 디지털 달러가 뒤지는 게 아니냐 하는 첫 번째 측면. 그다음에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서 디파이 문제, 탈중앙화 문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트리푼들라 문제. 너무 돈이 많이 푸는 상태에서 사실 이걸 환수하지 못해서 경제가 빨리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 문제. 이런 측에서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면 결국은 디지털 달러를 빨리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린 앨런과 그다음에 제롬 파월도 디지털 달러 문제를 되고 이번 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되려면 늦었는데 저런 부작용이 되면 빨리 디지털 달러를 뒤늦게 도입해서 빨리 정착시키려면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에서 돌아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경우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도 이 필요성 같은 거 이게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투기와 또 세금 탈루 문제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최근에 세금 탈루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된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회적 지탄 문제가 됐죠. 네. 모 의사가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27억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될 거는데 탈루 소득해서 지금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보면 적폐청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되는데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동학개미 분들이 주식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오고 특히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좀 넘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건데요. 민감한 사항인데요. 자, 우리가 보면 바로 4년, 해서로 4년 전에 2017년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전 세계 투기 아주 온상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 좀비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회적으로 보면 순기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계의 그 비트코인의 21%를 우리 조그만 우리나라에 됐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당시에 국무총리 조정실장이셨던 홍남기 지금은 경제부총리께서 단장으로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백의적 짧은 기간에 매끄럽게 정리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다시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투자냐 투기냐 이건 지금의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밸류가 나중에 말씀해 밸류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투자 이론으로 보면 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투자 밸류를 좀 부각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장착시키자는 측면에서는 투자 관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투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난 주말인가요? 네. 역시 대책 반찬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다. 정상적인 그 투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렇게 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적으로 과거에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긍정적 측면도 있긴 하고 또 긍정적 측면이 굉장히 블록체인 같은 제4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연결사회에서 디지털 콘텍스트에 우리가 이렇게 뒤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최근에 세금 탄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을 어느 날 갑자기 제로로 하자, someday sometime 제로 코인으로 하자 하는 이런 논의가 다는 아닙니다는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사유재산의 원칙을 잘 지키는 미국이 과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을 제로로 하자라는 움직임에 동참을 할 것인지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someday sometime 제로 코인 문제는 네. 미국의 이렇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뒤늦게 해서 빨리 정착시킨다 하더라도 사실상 앞서가는 이미 제도권에 들어오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실 그 중국이라든가 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제로 코인 하는 시대에는 너무 루비콘 강을 건넜다. 민간 사이드에서는 너무 사실 이렇게 제도권에 이렇게 와닿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제도권에 와닿는 문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로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앙은행 차원에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권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이미 이제 앞서가고 있죠. 네. 테슬라라든가 자사 결제 수단, 화폐에서 보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상품까지 출시되죠. 모건 스탠리가 이게 세계에서 골드 존 행커께서도 지난주에 전해주셨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케너스 로프거 기어서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 미국의 저명학자죠. 노벨 경제학상 재정과 관련돼서 화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최근에 하시죠. 이런 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디지털 통화를 늦게 발행해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간 사이드에 앞서가는 부분을 이렇게 빨리 줄여야지 디지털 달러가 정착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거론되는 이러한 그 someday sometime 디지털 someday sometime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제로코인 얘기가 얘기될 수 있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지금의 버파, 여기 지금의 버파, 뭐 $100, $5 이렇게 되죠. 지금의 버파. 그다음에 앞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간의 교환 비율 문제다. 그래서 1대1 문제다. 1대1로 발행한다 하면 우리가 someday sometimes 디지털 이렇게 가상화폐 제로코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요비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가상화폐를 두 코인당 또 이게 두 코인당 디지털가를 $1 한다.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 시대가 위축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셔야 될 것은 someday 제로코인보다도 앞으로 미국이 디지털 달러가 결과적으로 도입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상원 증언에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제롬 파월과 제니 옐런과 마찬가지로 검토할 거로 보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와 달러 간, 가상화폐 디지털 간의 소위 리디노메이션 비율, 교환 비율 이게 1대1 정도로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을 축소, 그야말로 디노미네이션으로 달성할 때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준의 SLR 종료, 연장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비트코인 제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